이런 걸 생일상이라고 차렸냐? 음식 꼬라지하고는.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새벽부터 고아낸 갈비찜과 미역국이 싱크대 개수구에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냄비를 던지더니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에휴, 넌 어째 하는 짓이 네 형님 발톱대만도 못하냐? 좀 보고 배워라, 배워. 남산만한 배를 부여잡고 서 있던 저는 웃으며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대단하고 좋으시면 그 잘난 형님 댁 가서 사세요. 왜 형님 발톱대만도 못한 제 집에서 빌붙으려고 하세요? 짐 싸시라고요. 비교와 무시만 당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서슬퍼런 독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30 초반의 이은지라고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던가요? 살다 보니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 좁은 다리 위에서 마주친 원수가 하필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목을 조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악몽 같은 존재, 고등학교 동창 박미희가 제 형님이 될 줄은요. 제 학창 시절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생글생글 웃으며 친구하자고 다가왔던 그 아이는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었죠. 안녕? 너 이름이 은지 맞지? 나랑 짝꿍인데 우리 친구하자. 그 해맑은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을 그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미희는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표 친구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저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악마였으니까요. 체육 시간 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였어요. 실수인 척 제 체육복 바지를 북소리가 나게 찢어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짓단이 찢겨나가 허벅지가 드러난 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며 그 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하더라고요. 어머, 못에 걸렸나 봐. 은지야,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내가 꿰매줄게. 이리 줘봐. 바지를 꼬매준다며 다가오는 그 아이의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 착한 친구인 척 연기하면서 교묘하게 바지를 더 못쓰게 망가뜨려 놓고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척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펑펑 울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나무라셨죠. 너는 친구가 도와주려고 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꼬아서 듣니? 미희가 평소에 얼마나 모범적인 아이인데.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친구를 모함하면 못 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보이는 것에 더 현혹된다는 걸요. 박미희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간 선생님과 아이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친구들에 둘러싸여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박미희를 뒤로하고 저는 도망치듯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리면서 소리쳤죠. 이제 끝이다. 다시는 너 같은 인간 안 만나.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길 가다 박미희를 마주칠까봐 두려워 고개는 늘 숙이고 다녔고 오로지 집과 도서관만 오가며 책 속에 파묻혀 지냈으니까요. 사람이 무서웠던 제가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는 공부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미적분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순간만큼은 미희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독하게 매달린 끝에 약대 편입에 성공했고 몇 년의 고생 끝에 약사 면허까지 취득하게 되었죠. 하지만 약사라는 타이틀이 생겼다고 해서 제 마음의 상처까지 씻은 듯이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약국에서 근무할 때도 저는 일부러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뿔테 안경을 쓰고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나를 드러내면 또 누군가의 질투를 사고 표적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약국 카운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처방전을 입력하고 있으면 손님들은 저를 약사가 아니라 그저 약국 아르바이트생이나 전산 보조 직원쯤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드링크제 하나만 줘봐. 반말을 섞어가며 저를 하대하는 손님들의 태도가 역설적이게도 저는 더 편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주목받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세상과 벽을 쌓고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하게 된 독서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만남부터 유독 저를 챙겨줬어요. 제 낡은 가방과 보풀이인 니트를 보더니 꽤나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아마 저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초년생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죠. 은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귀찮고 약사라고 밝히면 달라질 사람들의 태도가 부담스러워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약국 다녀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약국 전산직이구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힘들겠어요. 요즘 약국들도 불경기라 직원들 월급은 제때 나오나 모르겠네. 저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 꼬질꼬질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저를 짠하게 여기며 다가왔거든요. 은지야, 오늘 저녁 안 먹었지? 내가 국밥 한 그릇 사줄게. 든든하게 먹어야 내일 또 일하러 가지. 그는 데이트라며 기껏해야 순대국밥집이나 김밥 천국 같은 곳을 데려갔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제 앞에 밀어주며 깍두기를 올려주는 그 투박한 손길에서 계산되지 않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돈이나 배경, 직업 같은 조건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은지라는 사람 자체를 챙겨주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영화 티켓을 내밀 때도 통신사 할인으로 공짜로 받은 거라며 생색 한 번 내지 않았고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약국 셔터가 내려갈 때까지 밖에서 캔커피 하나를 들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그 소박하고 꾸준한 호의가 10년 넘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게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박미희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남편이 비장한 얼굴로 저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편의점 벤치에 앉아 캔 맥주를 하나씩 가서 마시는데 그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더군요. 적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은지야, 이거 봐봐. 나 적금 든 건데 이제 만기 얼마 안 남았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전세 보증금에 조금은 보탤 수 있을 거야.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집도 넉넉지 않아서 부모님 도움받기도 힘들고 형님이 사업하느라 집안 돈을 좀 많이 가져다 썼거든. 그래도 내가 몸 하나는 튼튼하니까 평생 너 굶기지는 않을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프로포즈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도 근사한 레스토랑도 없는 초라한 고백이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고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저를 가난한 약국 직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난과 고단함까지 안아주겠다는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이 남자야말로 지옥 같던 제 과거를 잊게 해주고 저를 양지로 끌어올려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나도 오빠랑 살래. 오빠만 있으면 돼. 나도 열심히 할게. 그가 제 대답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와락 끌어안는데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모든 관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어떤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믿었던 그 구원이 사실은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남편은 입만 열면 형수 칭찬이었죠. 은지야, 우리 형수가 진짜 센스쟁이거든. 상견례 장소도 형수님이 다 알아봐 주셨어.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정식 집이래. 우리 어머니도 형수 말이라면 껌뻑 죽으셔. 저는 속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온 가족이 저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댁의 실세라는 그 형님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더라고요. 대망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거친 손마디를 가진 우리 엄마 아빠는 딸이 결혼한다고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한정식 집에 도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와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먼저 와 계셨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서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사돈 어른들 오셨군요. 은지야, 인사해라, 네 형님이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있던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다 못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10년 전 고등학교 복도로 되감기 되는 듯한 현기증이 일더라고요. 짙은 화장에 명품 로고가 박힌 스카프를 두르고 특유의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에, 우리 절친은지 아니니?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인생 최악의 트라우마, 박미희였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내 남편이 될 사람의 형수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는 저에게 미희가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 손의 감촉은 10년 전 찢어진 체육복을 꿰매주겠다며 다가왔던 그때와 똑같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은지가 그때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음침해서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챙겨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호호. 미희는 제 손을 꽉 쥐어짜듯 누르며 시어머니를 향해 윙크까지 날리더라고요. 그 뻔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지만 상견례 자리라 차마 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거들더라고요. 진짜? 와, 대박이다. 그럼 은지 너 형수님 덕 많이 받겠네? 세상 좁다 좁아. 이거 완전 운명 아니야? 운명은 무슨, 이건 저주였죠.
식사 내내 미희는 교묘하게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랑은 좀 담쌓았었지? 나는 그때 전교권에서 노느라 바빴는데 은지는 맨날 도서관 구석에서 만화책이나 봤었잖아. 그래도 이렇게 시집은 잘 가네. 우리 도련님이 사람 볼 줄 아는 건지 아니면 은지가 남자를 잘 꼬시는 건지 모르겠네. 농담을 가장한 그 독설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히는데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훑어보셨죠. 그래, 우리 큰 며느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얘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 즉, 학창 시절에 공부도 안 했으면 집안 살림이라도 야무지게 배워왔어야 할 텐데. 생긴 게 좀 맹해 보여서 걱정이구나.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남편에게 쏘아붙였죠.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은지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 잘 끝내놓고 왜 그래?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저 여자, 네 형수라는 여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 고등학교 때 저 여자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저런 사람이랑 가족으로 얽히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나아. 제가 길바닥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하자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급기야 사람들 지나다니는 인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은지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리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식장도 다 예약했고 청첩장도 돌렸는데 이제 와서 파토 내면 우리 부모님 쓰러지셔. 형수는 명절 때나 가끔 보잖아. 1년에 딱 3번. 설날, 추석, 제사 때만 참으면 돼. 응? 나 봐서 한 번만 참아주라. 내가 중간에서 진짜 잘할게. 내가 형수랑 너랑 절대 안 부딪히게 막아줄게. 형수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찌질하면서도 간절한 모습에 그리고 나를 책임지겠다던 그 프로포즈 때의 진심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 1년에 3번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되겠지. 내가 피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저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 그때는 정말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박미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옷차림을 보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가 신부인 양 순백색의 화려한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신부보다 더 튀는 옷을 입고 와서 민폐 하객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었죠. 형님은 제 옆에 앉아 사진을 찍는 척하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 은지야. 드레스가 좀 싼 티 난다? 대여료 아끼려고 제일 싼 거 골랐니? 하긴 네 형편에 그 정도도 감지덕지겠지. 형님은 킬킬거리며 제 어깨를 툭 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화장이 지워질까봐 울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가시밭길이었죠. 첫 명절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형님은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나타나더니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훈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전 부치는 솜씨가 영 아니네. 태우지 말고 노릇노릇하게 좀 해봐. 동서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도 그 모양이야? 나는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역시 여자는 능력이 있어야 시댁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죠. 그럼 우리 큰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인데 어디 약국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던 애랑 비교가 되니? 은지 너는 형님 반만이라도 좀 닮아라. 싹싹하게 구는 맛도 없고 곰처럼 미련해가지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거들기는커녕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더 화가 났지만 여기서 화를 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결혼 전 친정엄마 칠순 기념으로 큰맘 먹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을 SNS 비공개 계정에 올려뒀었는데 그걸 형님이 어떻게 찾았는지 캡처해서 시어머니한테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동서가 칠순 기념으로 엄마랑 유럽 여행 다녀온 사진이래요. 시어머니 칠순 때는 더 근사하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기대해 보셔도 되겠어요. 호호. 그 사진은 제가 약사 면허 따고 취직해서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평생 고생하신 엄마 환갑 선물로 보내드린 여행이었습니다. 제 비공개 계정을 기어코 찾아내서 염탐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유럽? 아니 시집 올 때는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친정 식구들하고는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예, 너 아주 이중적이구나.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니? 저는 너무 억울해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결혼 전에 제 돈 모아서 다녀온 거예요. 남편 돈 쓴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저 빈손으로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저희 집 구할 때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 됐어. 말대꾸하지 마라.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토를 달아? 쯧쯧, 내 아들만 불쌍하지. 저런 걸 마누라라고 들여서. 시어머니는 점차 미희의 말만 믿고 저를 남편 돈만 쓰고 살림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그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회피하기만 했죠. 아, 형수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어? 그냥 칭찬한다는 게 말이 좀 헛나온 거겠지. 네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도 그래. 며느리가 여행 좀 다녀올 수도 있지. 남편의 그 중간에서 잘하겠다던 맹세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상황을 덮기에 급급했죠.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 그저 줏대없는 방관자일 뿐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떴을 때 저는 바보같이 또 한 번 희망이라는 걸 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 적어도 시어머니가 저를 조금은 인간적으로 대해주시지 않을까. 남편도 이제는 정말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서늘했거든요. 어머니, 저 임신이래요. 5주 됐대요. 뭐, 임신? 야, 순서가 있지. 형님네는 아직 소식도 없는데 니니가 먼저 덜컥 애를 가지면 쓰냐? 장손이 최고인 법인데 눈치도 없이.
축하는커녕 혀를 차며 타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뱃속의 아기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생명의 축복마저도 형님 눈치를 보며 받아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앞으로 펼쳐질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저는 물 한 모금도 비린내가 나서 넘기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변기를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하느라 위에까지 토해내던 어느 날 오후였죠. 예고도 없이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려대더라고요. 딩동딩동.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민 가방만 한 캐리어 2개를 양옆에 끼고 짐 보따리를 잔뜩 들고 서 계셨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싸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짐가방을 현관 안으로 툭 던지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범아, 나왔다. 문 좀 빨리빨리 열지 않고 뭐하냐?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뒷머리만 긁적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내가 살던 집 전세 뺐다. 네 형님 네가 이번에 사업 확장한다고 자금이 좀 급하다길래 보태줬어. 당분간 갈 데도 없고 너희 집에서 지내면서 태어날 애나 봐주마. 겸사겸사 좋지 않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집 전세금을 빼서 형님네 사업 자금으로 줬다니요? 그리고 상해 한마디 없이 임신까지 한 며느리 집에 얹혀 살겠다니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알고 있었어?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더라고요. 엄마가 며칠 전에 전화했었어. 갈 데가 없으시다잖아. 우리가 모셔야지 어떡해. 형네는 집이 좁아서 못 모신대. 기가 막혔습니다. 돈은 형님네 다 퍼주고 몸 누일 곳은 우리 집이라니. 이 뻔뻔한 모자의 담합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말씀하셨죠. 나는 큰 방 쓸란다. 노인네가 좁은 방에서 자면 삭신이 쑤셔서 안 돼. 너희가 작은 방으로 옮겨라. 합가 첫날부터 우리 부부의 공간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였죠. 시어머니는 임신이 무슨 유세냐며 저를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예, 아침 안 차리냐? 나는 밥상에 국이랑 생선 구이 없으면 밥 안 넘어간다. 얼른 일어나서 밥해라. 새벽 6시부터 방문을 두들기며 깨우는 통에 저는 입덧으로 울렁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생선을 굽는 냄새가 진동할 때마다 헛구역질이 올라와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등 뒤에서 혀를 차실 뿐이었죠. 유난이다, 유난이야. 나 때는 만삭 때도 밤매다가 애 낳고 바로 탯줄 끊고 다시 일하러 나갔어. 요즘 것들은 툭하면 엄살이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청소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배가 불러와 허리를 숙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돌리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질하셨어요. 저기,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네. 걸레질 좀 꼼꼼히 해라. 집안 꼴이 돼지우리 같아서 원. 남편에게 힘들다고 호소해봤지만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게임에 열중하며 못 들은 척하거나 엄마가 옛날 분이라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편은 이 집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일이 지옥 1단계라면 주말은 지옥 2단계, 아니 끝판왕이었습니다. 바로 불청객 형님 박미희네 부부가 들이닥쳤으니까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냄새 좋다. 동서가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나 봐. 미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차려놓은 밥상머리에 털썩 주저앉아 숟가락부터 들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응, 동서. 우리 그이 사업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입맛이 통 없대. 맛있는 거 좀 많이 했지? 갈비찜 같은 거 없어? 미희는 뻔뻔하게 반찬 투정까지 해가며 시어머니와 함께 제가 차린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전세금 뺏어준 돈으로 사업한다는 아주버님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고기 반찬만 쏙쏙 골라 드시더라고요. 캬, 역시 남이 차려주는 밥이 최고야. 여보, 나 배불러서 못 움직이겠어. 미희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배를 두드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와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하하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고무장갑을 낀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무료 봉사하는 식모가 된 기분이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잠깐 허리를 펴려는데 안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희가 제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동서, 이거 뭐야? 다 샘플이네. 어머 세상에. 본품은 하나도 없고 죄다 증정용이야? 역시 동서는 알뜰에 아주 궁상 맞을 정도로. 미희는 낄낄거리며 제 화장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제가 임신 선물로 친구에게 받은 고가의 크림 하나를 집어들더군요. 어머, 이거 비싼 건데? 동서 주제에 이런 거 써? 나 요즘 피부가 좀 건조한데 이거 내가 가져갈게. 동서는 어차피 샘플 많잖아. 그러고는 제 허락도 없이 크림을 슬쩍 가방에 챙겨 넣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형님, 그거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돌려주세요. 어머, 동서. 째째하게 굴기는.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형님인데 아랫사람 물건 좀 쓰면 안 돼? 어머님, 동서가 저한테 화내요. 미희는 쪼르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고 시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며 나무라셨습니다. 네 형님이 좀 쓰면 덧나냐? 하여간 밴댕이 소갈딱지하고는 윗사람 공경할 줄을 몰라. 형님이 사업하느라 힘들어서 피부가 좀 상했다는데 그게 아깝니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남편은 그 상황을 못 본 척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방문을 쾅 닫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빠,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분가해. 당장 나가자고. 어머니 내보내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해.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이은지. 너 목소리 좀 낮춰. 밖에서 다 들려. 지금 우리 형편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엄마가 애 봐주신다고 했잖아. 우리 애 낳으면 맞벌이해야 하는데 베이비시터 쓸 돈 있어? 엄마가 해주신다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워?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나를 식모 취급하고 형님은 내 물건 훔쳐가는데 그게 가족이야? 나 스트레스 받아서 애 잘못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아, 진짜 숨 막히게 왜 그래? 좀만 참아라, 좀만. 엄마도 갈 데 없어서 그러시잖아. 너만 좀 참으면 우리 집 평화로워. 제발 나 좀 들들 볶지 마. 남편은 끝까지 경제적인 핑계를 대며 제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나만 참으면 평화롭다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다음 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오면서 아래가 빠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아, 배, 배가. 저는 바닥을 기어가며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라며 아직 귀가 전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부장님이랑 술 마시는 중인데.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노래방 반주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빨리 와줘. 제가 헐떡거리며 말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죠. 아, 진짜. 너 또 꾀병 아니야? 저번에도 배 아프다더니 병원 가니까 별거 아니었잖아. 나 지금 못 빠져나가. 택시 타고 가봐. 끊어.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마치 제 생명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옷을 주워 입고 혼자 택시를 불렀어요. 늦은 밤 택시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끗거리는 기사님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 보호자가 아니구나. 내가 죽어가도 우리 아기가 위험해도 자기 술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차가운 택시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내 편은 없다고. 오직 나만이 이 뱃속의 아기를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 무사히 낳고 나면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모조리 끊어내버리겠다고요. 응급실에 도착해 차가운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는 동안에도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쥐며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엄마는 울지 않아. 네 아빠란 사람도 할머니도 그 누구도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다 갚아줄게. 그날 밤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제 안에 순진했던 이은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아주 독한 이은지가 다시 태어나고 있었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든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고 남산만하게 불러온 배 때문에 바로 눕는 것조차 힘들어 밤새 뒤척이다 겨우 일어난 참이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시어머니 최인순 여사의 생신날이었으니까요. 퉁퉁 부어올라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린 발을 억지로 슬리퍼에 끼워 넣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와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추면 오늘 하루 종일 쏟아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타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를 악물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커다란 곰솥에 미역을 불리고 핏물을 뺀 소갈비를 양념에 재우면서 저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식탁 의자를 끌어다 놓고 재료를 손질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잠시 앉고 다시 일어나 불 앞에 서기를 수십 번 반복했죠. 이마와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데도 안방문은 굳게 닫힌 채 시어머니의 콧꼬리 소리만 드르렁드르렁 흘러나오는데 그 평온한 소리가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오후 1시가 넘어서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형님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마치 시상식에라도 가는 여배우처럼 화려한 원피스에 키리를 신고 손에는 유명 베이커리의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를 달랑 든 채였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왔어요. 형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콧소리를 내며 안방에서 나오시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반기며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니?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뭐하러 일찍 왔어? 천천히 오지.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어떻게 늦게 와요? 어머, 집안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동서, 환기 좀 시키지 그랬어. 냄새가 옷에 다 배겠네. 형님은 저를 본체만체 하며 코앞에서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힘겹게 인사를 건넸죠. 형님, 오셨어요? 아주버님도 오셨고요. 그래. 재수씨 고생하네. 밥은 다 됐어? 나 아침도 굶고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아주버님은 소파 제일 상석에 털썩 주저앉아 리모컨부터 찾으셨고 남편은 형네 비위를 맞추느라 옆에 달라붙어 히히덕거리기 바빴습니다. 형님은 식탁 의자에 앉아 제가 방금 무쳐놓은 잡채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품평회를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잡채 당면이 좀 불었다? 그리고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우리 그이 요즘 저염식 하는데 이렇게 짜게 하면 어떡해? 센스가 좀 부족하네. 저는 욱하는 마음을 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몸이 좀 힘들어서요. 배가 자꾸 뭉쳐서 서 있기가 힘든데 전 부치는 것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간절한 부탁에 형님은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동서. 나는 손에 물 묻히면 습진 생겨서 안 돼. 그리고 동서는 집에서 놀잖아.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전업주부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며 형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네 형님은 귀한 손인데 일 시키지 마라. 임신이 무슨 벼슬인 줄 아나 봐. 얼른 상이나 차려. 내 아들 배고프다잖아.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게 뻔했기에 꾹 참고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국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 앉으셨지만 숟가락을 들자마자 또다시 타박이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대망의 갈비찜으로 젓가락을 옮기셨죠. 제가 밤새 핏물을 빼고 서너 시간이나 약불에서 정성껏 고아낸 가장 공들인 메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기를 한 점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휴지에 퇴 하고 뱉어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즐겨라. 이래서 어디 이빨 안 좋은 노인네가 씹어 넘기겠니? 고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영 못 쓰겠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갈비찜이 가득 담긴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싱크대로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소리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냄비를 거꾸로 뒤집어 싱크대 개수구에 몽땅 부어버리셨습니다. 정성스럽게 깎은 밤과 대추 그리고 부드럽게 익은 갈비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죠. 입맛 뚝 떨어진다. 이런 걸 생일상이라고 차렸냐? 음식 꼬라지하고는. 네 형님 밥만 닮아봐라. 시어머니는 빈 냄비를 싱크대에 쾅 소리 나게 던지며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동서가 요리 센스가 없어서 비싼 고기 다 망쳤네.
차라리 배달시켜 먹는 게 낫겠어요. 호호. 형님은 옆에서 박수까지 치며 깐족거렸고 남편은 그 와중에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여보, 엄마가 맛없대잖아. 좀 더 신경 쓰지 그랬어. 빨리 치우고 배달이나 시키자. 남편의 그 무심하고 비겁한 한마디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싱크대에 처박힌 갈비찜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눈물 흘릴 필요도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 장식장으로 걸어가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황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조차 열어보지 않았던 그 공간에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묵묵히 삼켜왔던 진실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들고 다시 식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남편은 제가 뭘 하려는 건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혼 서류라도 가져온 게냐? 그래, 가져와 봐라.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 입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국물이 튀어 지저분해진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죠. 가장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금박 로고가 박힌 빳빳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제 약사 면허증이었죠. 순간 형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교권에서 놀았다며 저를 무시했던 그녀였기에 이 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뭐야? 네가 이게 왜 있어? 위조했니?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형님, 눈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위조인지 아닌지는 조회해보면 바로 알 테니까. 제가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해도 형님이 그 잘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며 버는 월급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동안은 그냥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형님이 하도 자격지심이 심해서 조용히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제 말에 형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면허증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약사? 네가? 그럼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서 여태껏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거냐? 아니, 그럼 그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시어머니의 반응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푸르스름한 표지의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였습니다. 어머니, 돈 어디다 썼냐고요? 여기 다 들어갔네요. 이 집 전세 아니에요. 제 결혼 전 모은 돈이랑 제 명의 대출로 산 온전히 이은지 제 명의의 집이에요. 남편은 혼수 하나 안 해왔고 이 집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없고요. 저는 등기권리증을 펼쳐 소유자란에 적힌 제 이름을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싱크대에 처박혀 음식물 쓰레기가 된 갈비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어머니 생신 선물로 큰맘 먹고 이 집 어머니 편하게 지내시라고 명의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권이라도 설정해 드릴까 했었어요. 어머니 노후 걱정 안 하시게 제가 평생 모시려고 했다고요. 근데 밥상 엎으시는 거 보니 생각이 싹 사라졌네요. 천만다행이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전셋집 대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황금 동아줄을 본인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아니, 아가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네가 임신해서 몸이 힘들까 봐.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가르치려고. 어머니, 형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하시다면서요? 그럼 짐 싸서 그 잘난 형님 댁 가서 사세요. 왜 능력 없는 며느리 집에서 빌붙으려고 하세요? 뭐? 뭐라고? 들으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큰 며느리 집 가서 사시라고요. 형님, 뭐 하세요? 어머니 짐 안 챙기시고 모시고 가세요. 제 서슬퍼런 말에 박미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벙긋거렸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인 이혼 소장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역시 약사라고 말 안 하길 잘했다. 다들 얼마나 날 뜯어먹으려고 안달이었을까? 여기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 분할 명세서 다 들어있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고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거라곤 객식구 늘린 거밖에 없으니까 몸만 나가면 돼. 남편이 사색이 되어 여보, 왜 그래? 말로 하자며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다들 나가.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10분 준다. 시어머니가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어머님 아들이나 잘 가르치세요. 아니다.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다시 받으셔야겠어요. 라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날 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과 남편의 비굴한 애원소리가 잦아들자 집안에는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 적막은 외로움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오로지 너와 나,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요. 이혼 소송은 제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미희가 제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찍힌 홈캠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파트와 제 재산 형성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0.1%도 없다는 통장 거래 내역들이 판사님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남편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가장으로서 부족해서 그랬다며 눈물을 짜냈지만 판사님은 냉정하게 판결봉을 두드리셨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물어내게 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더라고요. 그 찌질한 뒷모습을 보며 법정을 나오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올라오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는 제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우셨지만 저는 오히려 웃으며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두고 봐. 엄마의 지극정성인 산후조리 덕분에 저는 예정일에 맞춰 건강하고 예쁜 딸 소리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제 가슴을 꽉 채우더라고요. 꼬물거리는 손가락으로 제 손을 꽉 잡는 아이를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그 어떤 그늘도 없이 밝게 키우겠다고요.
아빠의 부재 따위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랑으로 채워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출산 후 저는 본격적으로 약사로서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시내 대형 약국에 약사로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복약 지도가 너무 꼼꼼해서 손님들이 약사님만 찾네. 우리 약국 복덩이야. 약국장님의 칭찬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눈을 맞추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을 담아 약을 건넸어요. 과거 사람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음침한 이은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전문 지식을 설명하는 약사 이은지만이 있을 뿐이었죠. 약사님 덕분에 다 나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손님들이 건네는 그 따뜻한 감사 인사가 제 무너졌던 자존감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었습니다. 소리와 함께 문화센터도 다니고 주말이면 친정 식구들과 맛집 투어를 다니며 결혼 생활 동안 꿈도 못 꿨던 평범한 행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반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의 소식은 바람결에 들려오더라고요. 들려오는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세금까지 빼서 보태줬다던 형님네 사업 자금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그 돈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도박판에서 탕진하고 미희가 명품 사재기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빚더미에 앉은 형님네 부부는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방으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형님네 좁은 월세방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 집 꼴이 아주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미 밥도 안 차려주냐?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아, 시끄러워요. 어머님 아들이 도박으로 다 날린 걸 왜 나한테 그래요? 밥 드시고 싶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시든가.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시어머니와 박미희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워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 김성식은 어땠냐고요? 밤마다 차단된 번호 목록에 그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은지야, 소리 잘 크지? 보고 싶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비가 없는데 조금만 도와주라. 구질구질한 문자 내용을 미리 보기로 확인할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읽을 가치도 없어서 바로 삭제하고 영구 차단해버렸죠. 그가 보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제 지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리 소리의 첫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호텔룸을 빌려 직계 가족끼리 오붓하고 고급스러운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소리는 제가 직접 고른 실크 한복을 입고 방실방실 웃으며 판사봉을 잡았죠. 그 모습을 보며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훔치셨고 저 역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SNS에 소리의 돌잔치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 짧게 덧붙였죠. 내 전부, 내 사랑 소라.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댓글도 보였습니다. 어머, 은지야. 너무 축하해. 너 정말 성공했구나. 보기 좋다.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저는 비로소 완벽한 승리를 실감했습니다. 박미희가 그토록 저를 깎아내리며 얻고 싶어 했던 행복, 시어머니가 탐내던 부와 명예, 남편이 걷어차버린 안정적인 가정. 그 모든 것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소리의 돌잔치 이후 제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직접 개국한 약국은 입소문을 타고 날이 갈수록 번창했죠. 여기 약사님이 그렇게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준대라며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통장 잔고가 쌓이는 만큼 제 자존감도 든든하게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행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처방전을 입력하고 있는데 약국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들이닥쳤어요. 목에는 공무원증을 걸고 있었고 표정은 하나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관할 보건소 의학과에서 나왔습니다. 마약류 관리 실태 특별 감사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기 감사는 얼마 전에 끝났는데 갑자기 특별 감사라니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정기 감사는 지난달에 받았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귀하의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들은 조제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마약 금고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부 가져오세요. 전산 재고랑 실물 개수 하나하나 다 대조할 겁니다. 그들은 매의 눈으로 약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졸피뎀, 디아제팜, 수많은 알약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갔어요. 저는 결백했기에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감사가 길어질수록 식은땀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잠깐, 이 약품 확인해 보시죠. 한 감사관이 수면제 성분의 알약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산상 재고는 500정인데 실물은 499정입니다. 딱 한 알이 비네요. 네, 그럴 리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 직접 약병을 받아들고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리 세어봐도 499정이었습니다. 분명히 500정이 있어야 하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약사님,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한 알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게다가 유출 의심 신고까지 들어온 마당에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혹시 본인이 드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인한테 몰래 줬다거나. 감사관의 추궁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약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심하면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맹세코 손 뗀 적 없어요. 제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인서 쓰시고 조만간 경찰 조사받으셔야 할 겁니다. 행정처분 내려오면 영업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들은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약국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약국 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제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약국 약사가 약쟁이래. 마약 빼돌려서 지가 먹는다더라. 어쩐지 눈이 좀 풀려 보이더니 무서워서 약 찍겠어?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약국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아
며칠 새에 몸무게가 3kg나 빠졌죠.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단 한 알의 알약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기회를 틈타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편 김성식이었습니다. 야, 이은지. 꼴 좋다? 잘 나가는 약사님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되셨네? 약국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전 남편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나가.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어이쿠, 무서워라. 경찰? 네가 지금 경찰 찾을 처지냐? 조만간 포승줄에 묶여가는 건 너일 텐데. 그는 약국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변호사 알아봤는데 마약 사범 엄마한테는 양육권 절대 안 간대. 너 감옥 가면 우리 소리는 누가 키우냐? 고아원 보낼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양육권 내놔. 그리고 내가 애 키우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합의금 명목으로 이 약국 권리금이랑 보증금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소리 잘 키워줄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불행을 기회 삼아 아이와 돈을 동시에 뜯어내려는 그 뻔뻔한 수작에 치가 떨렸죠. 미친놈. 네가 사람이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그리고 나 죄 없어. 누명 벗을 거야. 누명? 증거 있어? 재고 비는 건 팩트잖아. 괜히 힘 빼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전 남편은 낄낄거리며 나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내가 구속되면 소리는 어떡하지? 범죄자 엄마를 둔 아이로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공포심이 엄습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장난질이었습니다. 재고가 빈다는 건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약국 문을 걸어 잠그고 조제실 구석에 앉아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낸다. 내 인생 망치려든 쥐새끼, 내가 잡고 만다. 감사가 들어오기 전 최근 2개월치 영상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손님이 오가고 수백 번 약을 짓는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눈이 침침해져 올 무렵이었습니다. 조제실 안쪽을 비추는 4번 카메라 영상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전 화요일 점심시간 직후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약국에 납품을 하러 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조제실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거래하던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두리번거리더니 열려있던 마약 금고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수면제 통을 열어 알약 하나를 꺼내더니 자기 바지 주머니에 쏙 집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찾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그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고화질 CCTV 덕분에 그가 알약을 집는 손가락의 움직임, 주머니에 넣고 짓는 비릿한 미소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었어요. 타이밍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죠.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을지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을 꼴딱 새운 퀭한 눈으로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제 약국에서 마약 훔쳐간 범인. 당장 잡아주세요.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영업사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실에 끌려온 그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명백한 CCTV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사님이랑 원한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약을 팔려고 했습니까? 형사의 추궁에 영업사원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돈 준다고 해서 누가 시켰습니까? 그게 박미희 씨요. 제약회사 다닐 때 알던 선배인데 제가 빚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고 접근해서는 이 약국 약사 한 번만 골탕 먹이면 빚 갚아주겠다고 역시나였습니다. 박미희.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망한 이유가 제가 면허증을 꺼내 들고 복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 갑줄을 끊어놓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제 약사 면허를 취소시켜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악랄한 계획이었죠. 경찰은 즉시 박미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출석한 미희는 배를 감싸 쥐며 뻔뻔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저 임신했어요. 임산부를 이렇게 막 다루셔도 되는 거예요? 저 억울해요. 제가 혼자 저지르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미희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구속 수사를 피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가증스러운 태도에 형사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녀는 조사받는 내내 헛구역질하는 신용을 하며 시간을 끌었고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되면 책임질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사실 밖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미희, 네가 갈 때까지 갔구나. 임신을 핑계로 법망을 피해 가시겠다? 천만에. 이번엔 절대 안 봐줘. 네가 쳐놓은 덫에 네가 걸려들게 해줄 테니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박미희 구속 수사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저 여자 임신 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 김성식이 저 협박한 것도 같이 고소하겠습니다. 딱 봐도 둘이 공범이에요. 이렇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위기는 박미희의 꼬리가 잡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미희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녀의 발악은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미희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구속 수사가 임박해지자 시댁 식구들의 이성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명예마저 실추된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향한 곳은 제 돈도 제 약국도 아닌 바로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끔찍한 계획의 시작은 미신의 미쳐버린 시어머니의 빗나간 모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길을 꺾고 돈을 뺏으려면 그 집 복덩이인 손녀를 데려와야 한다는 무당의 헛소리를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이었죠. 아이를 볼모로 삼으면 제가 꼼짝 못하고 돈주머니를 열 것이라는 그야말로 악마조차 고개를 저을 법한 망상이었습니다.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화요일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약국에 손님이 몰려 정신없던 저는 친정엄마에게 하원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의 다급한 울음 섞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 그리고 검은 승합차가 소리를 태우고 갔다는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은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도 손님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내 아이가 사라졌다는 공포, 그리고 그 범인이 누구일 것이라는 섬뜩한 직감만이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경찰서로 달려가 확인한 CCTV 화면은 제 예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우산을 쓴 채 유치원 버스 정류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 김성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를 억지로 낚아채 차에 밀어넣는 여자는 시어머니였죠. 제 딸이 낯선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히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핏줄인 손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분노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사님들과 함께 그들의 은신처인 박미인의 월세방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제 눈물도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낮은 곳,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반지하 주택가였어요. 닫힌 철문 너머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열한 협박뿐이었습니다. 굳게 잠긴 문틈 사이로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약국 권리금을 넘기라는 아이를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제 딸의 공포를 돈과 맞바꾸려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이들이 더 이상 대화가 통하는 인간이 아님을 확신했죠.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형사님들은 강제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철문이 뜯겨나가듯 열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거실에는 먹다 남은 술병과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악취 나는 공간 한 구석에 제 딸 소리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어요.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시어머니는 아이를 내주지 않으려는 듯 거칠게 소리의 팔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를 발견한 소리가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아이의 저항에 중심을 잃은 시어머니의 발이 바닥을 헛디디는 순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전 남편이 마시고 바닥에 던져둔 소주병을 시어머니가 밟고 만 것이었죠. 뚝! 섬뜩한 파열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어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시어머니는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고통에 찬 신음만을 내뱉으며 꼼짝도 하지 못했죠. 저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가로질러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이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팔에는 시어머니가 억지로 잡아끈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지르는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전 남편과 박미인은 현장에서 유괴 및 감금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질러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는 고통은 자업자득, 인과응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응급실로 이송된 시어머니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대퇴골 경부골절, 엉덩이뼈와 다리뼈를 이어주는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진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의 뼈는 유리조각처럼 부서져 복구가 불가능에 가까웠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진통제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아마도 병원비 걱정 혹은 뒤늦은 후회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잠든 아이의 등에는 아직도 공포의 잔상이 남아 있었기에 저는 그 어떤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아까운 마지막 말을 마음속으로 삼켰어요. 손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더니 결국 그 다리로 죗값을 치르시네요. 평생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곱씹으며 사세요. 응급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소리의 얼굴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린 비가 땅을 더 단단하게 굳히듯 저와 소리는 이 시련을 딛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저는 엑셀을 밟아 그 지옥 같던 곳을 영원히 빠져나왔습니다. 소리를 납치하고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날 이후 법의 심판은 가차없이 그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판결문은 제 지난날의 억울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어요. 먼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악연, 박미. 그녀는 특수절도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감금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동서지간의 질투를 넘어 범죄를 사주하고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을 내리셨죠. 법정 구속되어 포승줄에 묶여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 대신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가는 꼴이라니. 게다가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 즉 아주버님은 박미희가 구속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내 인생 망친 년 옥바라지나 하라고? 내가 미쳤냐? 빚만 남기고 간 주제에. 아주버님은 면회 한 번 가지 않고 그녀 명의로 된 얼마 안 되는 월세방 보증금까지 챙겨서 야반도주했다고 하더군요. 감옥 안에서 이혼 소장을 받아든 박미희가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소식을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허영의 최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제 전남편 김성식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남편 김성식은 납치 방조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정가자 딱지가 붙은 그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일용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인순 여사였습니다. 고관절이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은 그녀는 수술을 받긴 했지만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아들 김성식은 병원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엄마, 나도 지금 죽겠어.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나오고 내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들어. 엄마가 알아서 해.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더니 병원비 보증도 서지 않고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려장하듯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몇 달 뒤 병원비가 밀려 쫓겨날 처지가 된 시어머니가 염치불구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쉰 목소리를 저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아가, 은지야, 나다. 시험이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내가 나중에 폐지라도 주어서 갚으마. 과거 전세금을 빼서 형님 내줬다며 당당하게 굴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떨리는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차가운 약국 조제실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시어머니 없는데요. 제 시어머니는 제 딸 납치하다가 다쳐서 인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아니면 그 잘난 큰 며느리한테 면회 가서 부탁해 보시던가요. 은지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녀의 비명 섞인 애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동정심? 아니요. 제 딸 소리가 겪은 공포를 생각하면 그녀가 겪는 고통은 사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결국 시어머니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다 쓰러져가는 쪽방촌 단칸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몸으로 곰팡이 핀 방에서 홀로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악인들이 제 인생에서 깨끗이 청소된 후 저와 소리에게는 진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약국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대박이 났습니다. 박미희의 음모로 영업정지 위기까지 갔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양심 약국이자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낸 슈퍼맘 약사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약사님, 뉴스 보고 왔어요. 힘내세요. 여기 약이 그렇게 잘 듣는다면서요? 멀리서 찾아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와 약국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리 소리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약사 될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줄 거야.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소리는 반장이 되어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와 자랑하며 제 품에 안기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죠.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는 더 이상 그날의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약국 안은 난방을 틀어 훈훈했고 캐롤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소리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일기를 쓰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핫초코 2잔을 타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 소리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죠.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그때 제 시선 끝에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 낯선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약국 통유리창 바로 앞, 눈이 소복이 쌓인 인도 위에 낡고 해진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굽은 등과 절뚝거리는 다리,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인순 씨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따뜻한 약국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소리와 깔끔한 약사 가운을 입고 핫초코를 들고 있는 저를, 그녀의 눈빛에는 회한과 부러움,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엇갈린 두 운명. 저는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승자의 눈빛으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혹은 더 이상 쳐다볼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요.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눈보라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찍힌 그녀의 비틀린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덮이며 그녀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죠. 엄마, 저 할머니 왜 계속 쳐다봐? 소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눈 구경하시는 것 같네. 저는 굳이 아이에게 그 할머니가 네가 무서워했던 그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기억 속에 그들은 이미 지워진 존재, 없는 사람이니까요. 자, 우리 핫초코 마실까? 엄마가 마시멜로도 넣었어. 우와, 맛있겠다. 엄마 최고. 소리는 호호 불어가며 달콤한 핫초코를 마셨고 입가에 묻은 거품을 보며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약국 안, 향긋한 코코아 향기,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의 웃음소리. 창밖에는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세상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눈부신 햇살. 저는 이제 압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원수는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사라지고 선한 사람은 결국 꽃길 위를 걷는다는 것을요. 한때는 세상이 두려워 숨어 살았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선 약사이자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승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독했던 학폭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선 주인공이 결혼이라는 또 다른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불길 속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이다. 복수극이자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눈 내리는 약국 창밖에서 초라하게 서 있던 시어머니와 따뜻한 안에서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주인공의 대비가 정말 강렬하게 남는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대신 원수는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사라진다는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이 긴 여운을 줍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슈퍼맘 은지 씨. 앞으로 펼쳐질 소리와의 꽃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은지 씨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은지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